얘들아 안녕. 오늘 효소에 대해서 살펴볼 거야. 효소에서 크게 두 가지 보면 될 것 같은데 일단 효소의 작용에 관련해 가지고 먼저 보려고 해. 그래서 활성화 에너지와 기질 특이성이라는 게 도대체 효소의 특징이랑 무슨 관련이 있는지, 두 번째 온도하고 pH가 효소한테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지, 이 두 가지만 먼저 살펴보면 될 것 같아. 자, 어떤 사람은 우유를 마시면 배가 아프고 설사하거든? 왜 그럴까? 우유를 구성하고 있는 당이 있는데 그 당을 가지고 젖당이라고 그래. 락토즈. 락토즈를 분해시킬 수 있는 효소가 있는데 락테이즈라고 하거든. 그래서 사람에 따라서 이 락테이즈가 있는 사람이 있고 없는 사람이 있어. 근데 만약에 락테이즈가 없다. 그러면 락토즈를 분해시킬 수 있는 능력이 없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우유를 마시면 뱃속에서 소화가 안 돼. 그러다 보니까 배가 아프는 일이 일어나. 여기서 질문. 찬 우유를 마시면 소화력이 어떨까? 그것도 이따 뒤에 효소와 관련한 온도를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상상해 보면 좋을 것 같아. 자, 효소가 하는 역할이 뭔가? 우리 몸에서 효소는 물질 대사에 관여해. 어떻게 물질 대사를 훨씬 더 빠르게 일어날 수 있도록. 자, 일단 물질 대사가 그럼 뭐냐? 생명체에서 일어나는 모든 화학 반응을 물질 대사라고 그래. 효소는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모든 화학 반응을 빠르게 만들어주는 거야. 어떻게 빠르게 하느냐? 효소가 우리 몸에서 일단 화학 반응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어떤 물질이 분해되거나 합성될 때, 그러면 그런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는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가 있어. 우린 그거를 활성화 에너지라고 얘기해. 자, 예를 들어 볼게. 여기 수수깡이 있고 수수깡에 내가 불을 붙였어. 그러면 수수깡이 타겠지. 근데 여기서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부분은 수수깡에 불을 붙이자마자 타지는 않아. 불을 붙이고 한참 있어야 그제서야 수수깡 안에서 열과 빛이 나기 시작해. 그 말은 수수깡을 구성하고 있는 지방과 탄수화물이 열을 일정 정도 이상 받아야지. 일정 정도 이상의 에너지를 받아야지 연소라는 화학 반응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야. 이때 얘를 태워주는, 새우깡을 태워주는 그때의 열을 우리는 활성화 에너지라고 얘기해. 그리고 효소는 이 활성화 에너지를 낮춰주는 역할을 해. 에너지를 낮춰주니까 적은 열로도 반응이 일어날 수 있게, 다시 말하면 빠르게 일어나는 걸 도와준다는 뜻이야. 자, 그걸 그래프로 한번 살펴보자. 우리 이걸 전부 다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우긴 했어. 그렇지만 다 기억나지 않을 수 있으니까 한번 살펴보자. 가로축은 반응의 진행을 이야기해. 다시 말하면 시간을 얘기할 수 있겠지. 세로축은 에너지를 말하는 거야. 근데 이 그래프를 보니까 반응물의 에너지와 생성물의 에너지가 다르다. 그 누가 더 많다? 반응물이 더 많다. 우린 이 그래프를 보고 뭘 할 수 있다. 반응물이 생성보다 에너지가 많다는 건 열을 흡수한다는 거니 방출한다는 거니. 그렇지. 방출한다. 다시 말하면 발열 반응이겠구나 는 걸 알 수 있어. 자, 그러면 이 반응물이 생성물이 될 때까지 그냥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얘가 일정 정도 에너지를 받았다가 떨어지지. 이때 일정 정도 에너지를 받는 이만큼의 에너지를 우리 뭐라고 한다? 이만큼 활성화 에너지라고 얘기해. 그리고 반응물과 생성물 간의 에너지 차이, 이걸 가지고 반응열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두 가지 꼭 기억하시면 좋아. 그 앞서 얘기했지만 결국엔 효소가 하는 역할은 뭐다? 이 활성화 에너지를 낮춰주는 역할을 한다. 이걸 이만큼 줄인 거야. 이렇게 있었던 걸 이렇게 줄여주는 역할을 하지. 실제로 효소가 어떻게 그러면 작동하는지 봅시다. 여기에서 이런 살구빛이 바로 효소야. 이 효소가 반응할 수 있는 물질, 우린 그걸 기질이라고 그래. 그리고 기질은 효소의 어떤 부위에 바로 결합할 수 있는 이 부위, 우린 이걸 활성 부위라고 그래. 기질과 효소가 결합할 수 있는 부위, 그러니까 기질이 효소에 결합할 수 있는, 효소에 있는 그 부위를 활성 부위라고 그래. 근데 이 활성 부위는 굉장히 민감해. 이 말이 무슨 뜻이야? 기질의 모양과 활성 부위의 모양이
딱 들어 만든다는 뜻이야. 예를 들면 활성 부위가 V자 모양을 갖고 있을 수도 있고 활성 부위가 U자 모양을 갖고 있을 수도 있어. 근데 기질은 이렇게 생겼어. 그럼 누구랑 결합해? 왼쪽 오른쪽? 당연히 왼쪽과 결합하겠지. 오른쪽과 결합할 수 없어. 이유는 활성 부위가 들어맞지 않기 때문이야. 뒤에서 얘기했지만 이게 바로 무슨 특징이다? 효소와 기질은 서로의 모양을 알고서 아무나 결합하는 게 아니라 그 모양이 드러나는 아이만 골라서 결합할 수 있어. 우린 이걸 가지고 뭐라고 해? 기질 특이성이란 말을 해. 자, 다시 봅시다. 그러면 기질이 효소와 결합하고 나면 생성물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잘게 쪼개졌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분해 반응이겠죠. 마찬가지로 이게 두 가지 반응물이 결합해서 한 가지 생성물이 생길 수도 있어요. 효소는 분해하거나 결합하거나 여러 가지 역할을 할 수 있겠습니다. 단 여기서 우리 한 가지만 더 좀 살펴보면은 효소하고 기질이 서로 결합된 이 상태를 효소 기질 복합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복합체 형태가 많으면 많을수록 반응이 더욱더 잘 일어나겠죠. 우린 이런 걸 유추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넘어갑시다. 효소는 어떤 특징이 있냐? 아까 말했던 것처럼 효소와 결합하는 그 물질을 뭐라고 했더라? 그렇지, 기질. 그리고 기질이 결합한 효소의 부위를 우린 뭐라고? 활성 부위 이렇게 이야기했었고요. 그 다음에 효소하고 기질이 서로 결합된 상태, 이걸 효소기질 복합체. 그리고 효소는 반복적으로 사용된다. 자, 이게 무슨 말이야? 효소하고 기질하고 결합하고 반응이 일어났어. 그리고 나서 이 효소는 다시 또 다른 기질과 결합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쓰이게 된다는 거. 그리고 앞서 얘기했었던 효소는 아무런 기질하고 그냥 어떤 기질이랑 다 결합할 수 있어가 아니라 특정 기질만 결합할 수 있어. 우린 그걸 가지고 뭐라고 한다? 기질 특이성이라고 얘기한다. 이게 왜 일어날 수 있을까? 효소 성분이 뭘까? 앞서 배웠죠. 생명체를 구성하고 있는 4가지 탄소 화합물 중에서 효소는 어떤 성분이다? 그렇지, 단백질이다. 단백질은 어떻게 기능한다고 그랬어? 서로의 입체 구조를 가지고 기능할 수 있다고 얘기했었지. 그렇기 때문에 효소가 단백질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특정 기질하고만 결합할 수 있다. 자, 이 그림이 나타내는 바가 뭘까? 지금 사실 제목이랑 그림이 틀렸어. 그러면 이 그림만 가지고 한번 이해해보자. 효소는 여기 노란색 이렇게 기질과 노란색 기질과 이렇게 모양이 들어맞아. 그래서 효소 기질 복합체를 형성해. 하지만 이 빨간색 기질과 봤을 때는 효소 기질 복합체를 형성하지 못해. 자, 이 그림의 제목이 뭘까요? 이 제목 잘못됐습니다.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뭘 알려주려는 그림일까요? 효소의 기질 특이성을 알려주려는 그림입니다. 네, 할게요. 자, 효소 구성을 봅시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효소의 대부분은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질 특이성이 생긴다고 했지. 그렇지만 여기서 대부분이라고 말했던 건 100%가 아니야. 여기에는 보조인자가 있습니다. 단백질이 아닌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보조인자는 사실 2가지가 있어. 하나는 금속인자가 있어. 예를 들어 볼게. 철에 있는 헤모글로빈과 결합할 수 있는 금속인자가 있어. 우린 그거. 그치. 이 철을 중심으로 해서 헤모글로빈 입자 효소들이 결합돼 있거든. 이런 거 같은 경우. 또 연목체 같은 경우는 마그네슘 같은 애들. 그 다음에 우리가 아까 혈액 속에 있는 철이 있다면 뭐 파충류나 이런 애들은 구리 같은 게 있지. 이런 애들이 주로 금속인자 역할을 해. 여기서 좀 재밌는 건 철 2+, 구리 2+, 마그네슘 2+, 금속 인자이긴 하지만 전부 다 2+의 공통점을 갖고 있어. 이런 것도 좀 재미있는 특징이긴 한 것 같아. 이게 뭘 의미하는지는 아직 나도 잘 모르겠어. 근데 어쨌든 이 안에 공통점들을 보면 이게 화학적 결합을 이루는 데 있어서 어떤 굉장히 유리한 부분이 있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이 들긴 해. 자, 조금 전에 보조인자에 2가지가 있다 얘기했어. 그래서 하나는 금속인자, 또 하나는 조효소라 그래. 조효소는 얘는 단백질은 아니야. 하지만 유기물입니다. 예를 들어 비타민 같은 경우, 비타민 B 같은 경우,
혹은 뒤에 이제 우리가 배울 조효소가 있는데 그게 NAD, FAD 뭐 이런 애들이 지금은 그냥 이름만 익혀도 이런 애들이 주로 효소를 구성하는 요소 중에 하나로 들어가 있게 돼요. 자, 그리고 이런 애들이 보조인자 같은 경우는 조효소에 결합하는 주로 활성 부위와 활성 부위에 결합해서 그 모양을 훨씬 더 특이적으로 만들 수 있게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자, 이렇게 주효소와 보조인자, 여기서 얘기 중 주효소와 보조인자가 결합된 상태, 이걸 가지고 우리는 전효소라고 얘기해. 그래서 전효소는 뭐 더하기 뭐다? 주효소 더하기 보조효소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 자, 요건 그래서 그림으로 쉽게 보면 돼. 주요소 성분이 아까 뭐였다고? 그렇지. 단백질. 그래서 보조인자 같은 경우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어느 부위에 활성 부위에 결합해서 기질과 반응한다. 보조인자 다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고요. 우리 아까 배웠던 거. 그치. 자, 그 다음에 효소의 작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 먼저 봅시다. 기질의 농도. 그러니까 가로축은 기질의 농도고 세로축은 반응 속도야. 효소의 작용에 영향을 미치는 게 먼저 기질의 농도는 기질의 농도, 다시 말하면 효소와 반응할 수 있는 그 물질이 많으면 많을수록 반응 속도는 더욱더 증가하겠죠. 그렇죠. 그런데 기질의 농도가 일정 농도가 되면은 반응 속도가 더 이상 증가하지 않아. 이건 왜 그럴지 한번 너희가 생각해보고 활동지 채워보면 좋을 것 같아. 두 번째는 온도가 높아질수록 반응 속도가 증가해. 근데 최적 온도 이상에서는 효소가 변성이 돼서 반응 속도가 급격히 떨어져. 변성이 된다는 거 왜 그럴까? 한번 이것도 생각해 보시고요. 최저 pH를 벗어나면 효소의 활성이 낮아집니다. 그래서 효소의 종류에 따라 pH가 달라져요. 자, 이거는 내가 지난번에 pH에 따라서 단백질의 구조가 바뀐다는 이야기 했었죠? 네. 거기서 여러분이 이야기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효소는 성분이 뭐라고? 대부분은 단백질이라고. 그러니까 단백질 자체가 pH 영향을 받으니까 효소도 pH 영향을 받겠죠. 그런데 효소의 종류에 따라 pH가 달라지기도 합니다. 이건 왜 그럴지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그래프 보시면 가로축이 온도, 세로축은 반응 속도. 그래서 최적의 온도가 존재합니다. 그러다가 급격하게 반응 속도가 떨어지는 구간이 나타나죠. 그 다음에 pH, 여기서 한 가지 더. 그런데 대부분의 생명체는 효소는 최종 온도는 일정해. 근데 이게 100%는 아니야. 예를 들어 온천에 살고 있는 미생물이 있어. 얘 자체는 기본 자기 서식하는 온도가 그렇지 80도 전후야. 그러니까 이런 미생물한테는 최종 온도가 80도 정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각의 생명체가 살아가는 조건에 따라 최종 온도는 달라질 수 있어요. pH 같은 경우는 우리 몸 안에 있는 pH, 펩신은 어디 있더라? 그렇지, 위에 있죠. 아밀레이즈는 어디서 분비되더라? 트립신도 마찬가지로 그렇지, 소장에서 분비되죠. 그런데 pH가 각각 달라집니다. 아밀레이즈는 소장 말고 한 군데 더. 그렇지, 입에서 분비되기도 해요. 자, 우리 이 정도로 오늘 수업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각자 활동지 한번 풀어보시고요. 이따가 다시 만납시다. 고마워요.